저 멍청한 여편네 자리 비웠어. 보험금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돼. 새벽 2시 병실. 남편의 휴대폰 화면 위에 떠있던 그 한 줄이 제 다리에 힘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침대에 누워있는 건 제 남편이 아니라 저를 잡아먹으려 입을 벌린 짐승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이 잠든 병실은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얕은 잠을 자다가 남편의 앓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려 있어 끌어올려 덮어주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링거줄이 꼬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등이 베겨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이 좁은 간이 침대가 저의 잠자리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남편이 깨지 않게 숨소리도 죽이며 버텼습니다. 그때 옆 병상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보호자 자리에서 밤새 뜨개질을 하시던 할머니가 저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세댁, 세댁, 자는 거 아니지? 잠깐만 이리 와봐. 어서. 할머니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제 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가슴에 얹혀서 잠이 와야 말이지. 도저히 안 되겠어. 세댁한테 말 안 하면 내가 죄받을 것 같아서. 저는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갑자기 안 좋으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세댁. 놀라지 말고 들어. 아까 세댁이 약 타러 내려간 사이에 말이야. 저 양반이 글쎄 전화를 받더라고. 자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 앉아서 어찌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한지 옆 침대까지 다 들리더라니까. 할머니가 제 손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귀가 어두운데도 그 말은 또렷하게 들렸어. 보험금이 어쩌고 저 여편네가 어쩌고 세댁 들으면 자네 그 자리에서 쓰러질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다 손이 떨려서. 저는 숨이 턱 막혀 할머니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괜한 소리 했다가 멀쩡한 부부 사이 깨트리는 거 아닌가. 그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세댁, 내가 자식 키워본 사람이야. 저 양반 눈빛이 환자 눈빛이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더 죄짓는 것 같아서 그래. 저 양반 핸드폰, 세댁이 한번 슬쩍 들여다봐. 응? 꼭 봐야 돼. 할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이고는 도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고 겨우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입을 살짝 벌린 채 깊은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잠금 패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본떠 만든 별 모양 같은 그 패턴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메신저 알림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자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가 길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기야, 그 멍청한 여편네 또 약 타러 내려갔어. 보험금 떨어질 날만 손꼽으면 돼. 조금만 더 참자. 응? 오빠 진짜 대단해. 연기가 아주 그냥 영화배우야. 나도 옆에서 보면 진짜 다 죽어가는 환자인 줄 알겠다니까. 호호,
저 여자가 식당 명의만 내 앞으로 넘기면 그날로 짐 싸는 거야. 자기야, 다음 달 비행기 표 끊어놔. 우리 둘이 멀리 뜨자.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어금니를 깨물어 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저는 10년 전 그 비오는 날로 끌려갔습니다. 26에 저는 변두리 작은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혼자 살림을 꾸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이면 손님이 다 빠진 식당에서 혼자 그릇을 닦으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만이 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장맛비가 며칠째 퍼붓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웃을 때 눈이 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비 한 번 지독하게 오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아주 칼칼하게, 땀 쭉 빠지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우산을 2개 들고 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맞춰서 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만이라도 데려다 줄게요. 이 비에 혼자 보내면 내가 잠이 오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우산은 한쪽으로 기울이고 제 쪽으로 자기 몸이 다 젖도록 우산을 받쳐주던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요. 앞으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요. 가족 없다면서요. 내가 가족 해줄게.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다 해줄게요. 26 인생에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이 벌이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살림살이를 뒤집어 엎던 날 남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자기를 이 고생을 시키네. 내가 평생 갚을게. 진짜야. 조금만 기다려줘. 응? 저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2개를 만들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진 게 3달 전이었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또 고생이네. 가게도 바쁠 텐데 나 때문에 자기가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만 어서 일어나면 돼. 가게는 걱정도 하지 마. 응? 저는 식당을 직원에게 맡기고 병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보고 보호자가 환자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병실 바닥에서 저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발이 저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신저 화면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 그 위로도 끝없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훨씬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깊었습니다. 오빠, 그 여자 또 새벽까지 일하다 들어왔어. 진짜 미련해서 못 봐주겠다. 어휴. 내버려둬. 그냥 둬. 미련해야 우리한테 좋은 거야. 저것도 얼마 안 남았어. 곧 다 정리해.
근데 자기야, 진짜 아픈 거 아니지? 너무 잘 누워 있어서 가끔 무섭다니까, 진짜로. 걱정도 팔자다. 보험 들어둔 게 얼만데. 안 아파도 아픈 거야. 의사 양반한테도 얘기 다 해놨으니까 자기는 입 다물고 있어.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면 남편이 깰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깨우면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을 깨우면 저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본능처럼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남편의 침대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측은해 보이던 그 얼굴이 이제는 끔찍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입가에 흐른 침을 닦아주려고 뻗었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석 달 동안 제가 떠먹여준 죽 갈아 만든 과일즙,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준 손과 발, 관절이 부어 잠을 설치면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자세를 바꿔 눕혀주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연극 무대 위에서 제가 추던 광대짓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잠그고 충전 케이블을 다시 꽂고 협탁위 위치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손이 떨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이 잠결에 작게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여보, 물 한 모금만. 저는 반사적으로 침대 옆에 다가서서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자요. 자고 있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푹 자요. 방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남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 손이 10년 전 제 손을 잡으며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던 손이었습니다. 저 입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입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자는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 턱 끝에 매달렸다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그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자기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어제와 똑같은 얼굴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 불빛이 눈에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10년 전 그 비 오는 날 우산 속에서 환하게 웃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고 입술이 갈라진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숨이 막힐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었을 때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나고 병실에 다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미음을 작은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번 저어 온도를 확인하고 입김으로 살살 식혔습니다. 어젯밤까지의 손길과 똑같아 보여야 했습니다. 여보, 좀 먹어야지. 약 먹으려면 뭐라도 들어가야 해.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당신이 떠먹여줘. 저는 침대 머리를 살짝 올리고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자 남편이 작게 입을 벌렸습니다. 미음이 한 입, 두 입 들어가는 동안 저는 입꼬리를 올린 채로 있었습니다. 맛이 어때? 너무 싱겁지 않아? 남편이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여보밖에 없어. 정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손바닥에 닿은 그 손의 감촉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마주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 말고 빨리 일어나기나 해. 남편이 눈가에 물기를 만들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사실 어제 의사 선생님이 따로 부르셨어.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고. 저는 숟가락을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비용이 얼만데? 한 3천은 있어야 한대. 당신 적금 그거 좀 깰 수 있을까? 미안해. 내가 진짜 이런 말하기 죽기보다 싫었는데. 남편이 제 손등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저는 그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새 가게 보증금에 보태려고 손도 안 댄 돈이었습니다. 여보, 알았어. 오후에 은행 가서 알아볼게. 너무 걱정 마. 남편의 어깨가 안도하듯 가볍게 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일어나면 2배로 갚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릴까봐 그릇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쟁반 위로 옮겼습니다. 병실 문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등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의 차가운 기운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인간을 어쩌면 좋아. 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입을 더 세게 막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혼 서류를 내밀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가게도 통장도 다 빈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라는 걸 어젯밤 메신저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저만 빈손으로 나앉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계단 난간을 짚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은행에 가는 척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알아본 방법대로 남편 휴대폰의 메신저를 제 휴대폰으로 함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두 사람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적금 깬대. 거 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자 내 말이라면 뭐든 다 해. 진짜 웃겨. 자기 돈을 자기가 다 꺼내서 우리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구지. 조금만 더 참아. 식당 명의까지 넘어오면 끝이야.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을 마셨는데 혀가 데이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가입했다는 보험을 알아보러 보험회사 지점에 들렀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앞으로 든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사망 보장이 큰 게 작년에 추가로 들어왔네요. 수익자가 사모님이 아니고요.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성함이 김미연 씨로 되어 있는데요. 친척 되시나요? 저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려보았습니다. 김미연. 어젯밤 메신저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직원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시댁 쪽 친척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게 거래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모님, 지난달에 이 가게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건 말씀이세요? 네, 그거요. 이자가 한번 밀려서요.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대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얼마였죠? 5천만 원 대출에 이번 달 이자 28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자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 서랍을 모두 열었습니다. 인감 도장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보관하는 파일도 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하기 전 가게에 마지막으로 들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좀 찾아볼 게 있다며 한참을 사무실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나무 책상의 차가운 감촉이 이마에 박혔습니다. 5년 적금 가계 담보대출, 사망보험금. 이 인간이 저를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발라먹고 있었는지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옷장에 걸린 제 외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시장에서 산 검정 패딩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놓인 운동화도 굽이 한쪽으로 닳아 있었습니다. 김미연이라는 그 여자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있을지 떠올라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제 돈으로 산 옷, 제 돈으로 산 신발을 신고 제 남편 옆에서 웃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마스카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밤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환자 보호자 차림이 아니라 외출 나온 사모님 같았습니다. 왔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환자 혼자 놔두고. 어머니, 잠깐 가게에 들렀다 왔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먹었어. 그건 그렇고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침대 옆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애비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너 가게 명예 그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명의도 하나 없이 누워 있으니까 기가 안 살아서 병이 안 낫는 거야. 남편이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진작 그랬어야지. 너 시집을 때 우리 집안이 너 같은 애 받아준 게 어디야.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 다음에 해요. 지금은 애 아빠 쉬어야 하잖아요. 쉬긴 뭘 쉬어. 정신 멀쩡한데. 그치, 애비야.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됐어. 그 얘긴 천천히 하자. 여보 힘들잖아. 남편이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모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짧은 대화 사이에서 저는 두 사람이 미리 짜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내가 사실 너 며느리로 들이고 한 번도 마음 편한 적이 없어. 식당이나 하던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가게 2개 하는 것도 다 우리 애비 덕인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저는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려. 명예 넘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부부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여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여보가 누구야? 다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들뜬 눈빛과 남편의 비뚤어진 입꼬리. 저 두 입이 등 뒤에서 저를 어떻게 비웃었을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을 꾹꾹 눌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슬픔이 하루 만에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의 여자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여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 한 번만 더 울면 진짜 다 뺏긴다. 알았지. 거울 속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돗물로 입을 헹구고 손을 씻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려고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됐다. 너는 애비나 잘 보살펴. 명예 그건 한 사흘 안에 정리하자. 알았지. 네,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침대 옆으로 가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꽉 쥐었습니다. 알아. 당신 마음 다 알아. 빨리 낫기만 해. 그 다음에 얘기하자. 남편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실 형광등이 깜빡 한 번 졸았다가 다시 환해졌습니다. 저는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고 이불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미연이라는 이름과 그 메신저 화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빈 화면 위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금, 대출, 보험, 명의, 김미연. 5단어를 적고 그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하나씩 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똑똑 2번 울리고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이힐 굽이 병실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고 있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키가 크고 어깨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코트에 가죽 가방을 든 모습이 병실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화사했습니다. 손에는 노란 리본을 묶은 큼지막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정우 환자 병실 맞나요? 여자가 입꼬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걸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에서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연아. 너 어떻게 여기를 다 알고 왔어? 오빠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사촌 오빠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진작 왔어야 하는데 늦었어요. 여자가 침대 옆까지 다가와 과일 바구니를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구니에 달린 리본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사과칼을 도마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쪽은 누구야? 남편이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야. 우리 큰집 막내. 어릴 때 같이 컸어. 미연아, 인사해. 형수님이야. 여자가 저를 향해 허리를 살짝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김미연이라고 해요. 오빠가 이렇게 누워 계신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김미연. 어제 보험회사 직원이 입에 올렸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젯밤 메신저 창에 떠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멀리서 오셨네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행주에 손을 닿고
그 여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김미연의 얼굴은 화장이 곱고 살결이 매끈했습니다.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비싼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다. 저는 과일 바구니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한 알 한 알 굵게 연그러 있었고 노란 망고가 2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적도 없는 가격대의 과일이었습니다. 오빠가 평소에 잘해주셨거든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언니. 김미연이 손등을 입가에 갖다 대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손목에 채워진 가느다란 금팔찌를 보았습니다. 한 달 전쯤 가게 입출금 내역에 찍혀 있던 백화점 결제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답례품을 돌렸다며 영수증을 내밀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앉아요, 미연 씨. 차 한 잔 줄까요? 아니에요, 언니.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요. 김미연이 침대 옆에 놓인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빠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여보가 워낙 잘해주니까. 남편이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보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치, 여보.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김미연이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 한쪽이 거의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헌신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김미연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제 낡은 카디건과 보풀이 일어난 면바지, 굽이 다른 운동화까지 시선이 한 번씩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자리마다 살같이 따끔거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옷도 막 입고 다니는데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언니. 편한 게 최고죠. 김미연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찍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탁 위 작은 거울에 두 사람의 옆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사과 그릇을 정리하는 척 거울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김미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그 시선을 받으며 한쪽 눈을 거의 알아챌 수 없게 찡긋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거울 안에서 또렷이 잡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사과를 그릇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칼을 들고 두 사람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충동이 손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행주를 집어 두 손을 꽉 쥐고 비틀어 짰습니다. 물기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비틀었습니다. 여보, 사과 깎아놨는데 좀 먹을래? 저는 사과 한 조각을 포크에 꽂아 남편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남편이 입을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여보가 깎은 거라 그런가. 미연 씨도 좀 들어요. 아니에요, 언니. 저는 됐어요. 김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럼 저 가볼게요. 어머니한테 잘 봤다고 전할게요. 언니, 그럼 들어가세요. 네, 잘 가요. 다음에 또 오고요. 저는 병실 문 앞까지 김미연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코 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달고 무거운 향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잠시 등을 기댔습니다. 문이 차가웠습니다. 침대로 돌아오자 남편이 베개를 고쳐 베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연이 착하지. 어릴 때부터 정이 많은 애였어. 응, 인상 좋더라. 저는 협탁 위 과일 바구니를 정리하는 척 등을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떨려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안으로 말아 넣었습니다. 여보, 그건 그렇고 어제 엄마가 말한 거 있잖아. 명예 얘기. 응,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걸려서. 사실 가게 명의가 당신 앞으로 다 되어 있으면 나중에 나 잘못되면 세금이 만만치 않대? 저는 등을 돌린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금 어쩌고 하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온 대본인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여보, 그래서 말인데 내 앞으로 일부만 돌려놓자. 진짜 형식적인 거야. 나 일어나면 다시 당신 앞으로 돌려놓을게.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남편의 검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그 얘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거잖아. 안 그래? 응, 알았어. 남편이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키자 두 사람의 메신저 창이 새로 떠 있었습니다. 오늘 봤지? 진짜 못 알아보더라. 멍청해서 살겠어. 오빠 옆에서 손잡는 거 보는데 토할 뻔. 빨리 정리해. 명예 얘기 슬쩍 흘렸어. 사흘 안에는 끝낼 거야. 엄마가 옆에서 더 조여줄 거고. 그 식당 진짜 내 거 되는 거지. 인테리어 새로 하고 싶어? 그건 천천히 얘기해. 일단 종이부터 받고. 저는 휴대폰을 가슴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흰 빛을 뿌렸습니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의 입에서 가게 명의가, 제가 10년을 갈아 만든 그 가게가 한낱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잠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한 매니저 강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좀 쉬셔야 하는데. 강 실장님, 별일 없죠? 가게는 잘 돌아가요. 네, 그건 그런데 사장님, 어제 사장님 신랑분이 다녀가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다 말고 멈췄습니다. 애 아빠가요. 입원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와요? 그게 휠체어 타고 잠깐 들르셨다고요. 보증금 관련 서류를 좀 보자고 하시면서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실장이 손에 든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신랑분이 저한테 따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강 실장이 책상 위에 누런 봉투를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보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일은 신경 끄고 가게 일은 자기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사모님이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강 실장님, 이거 돌려드릴게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신랑분이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보증금을 빨리 빼야 한다고. 사장님이 모르는 거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가게 보증금까지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가게 명의가 넘어가는 게 이번 주, 보증금이 그 다음, 그러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게 한 푼도 없을 거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강 실장에게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강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앞으로 우리 가게에 누가 와서 뭘 보자고 하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그게 누구든.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가게를 나와 보도블록 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김미연. 세 사람의 입에서 같은 말이 다른 모양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내놓아라, 명의를 넘겨라, 도장을 찍어라. 손에 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애비가 오늘따라 더 안 좋대. 명예 그거 내일까지 정리해라. 더 미루지 마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고쳐 메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빗줄기가 어깨를 두드리는데 우산을 펴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구청에 가야 하는지,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하는지, 어디로 발이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도로 위로 떨어지는 빗물이 신발 안까지 차올랐습니다. 양말이 축축하게 발바닥에 들러붙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안에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번째 문자였습니다. 명의를 오늘 안에 정리하라는 어제와 똑같은 말에 더 거친 판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는데 옆 사람의 우산 끝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손으로 가로등 기둥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쇠 기둥이 손바닥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두리번거리다가 길 건너편의 낡은 카페 간판을 보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원두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머리에 묻은 빗물을 손으로 털어내고 있는데 안쪽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 박 사장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노인이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에 깔끔한 회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낯익다 싶었는데 기억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전 가게에서 매일같이 국밥을 드시던 단골이었습니다. 이름은 끝내 여쭤보지 못했고 늘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펴놓고 1시간씩 천천히 식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자네 가게가 큰 길 쪽으로 옮긴 뒤로는 통 못 봤지. 네, 그쪽으로 이사한 지 한 5년 됐어요. 이리 와서 앉아. 이게 무슨 꼴이야? 비를 다 맞고. 저는 어르신 맞은편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어르신이 종업원을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츰 데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닌데. 어르신이 신문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냥 좀 잠깐 비를 피하려고요. 비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가게 다닐 때부터 자네 얼굴 봐온 게 몇 년이야. 사람 얼굴에 그렇게 큰 일이 적혀 있는데 모를 줄 알고. 어르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잔에 입을 대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되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젖어요. 천천히 말해. 천천히.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애 아빠가요, 병원에 누워서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그게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르신의 표정이 한번 굳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 여자랑 짜고요.
제 돈을 다 빼돌리고요. 보험금까지 노리고 누워 있었어요. 가게 명의까지 넘기라고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요. 어르신, 저 어디 가서 죽고 싶어요.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뒤가 맞는지도 모른 채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두었습니다. 어르신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을 한둘 봤어야지. 어르신이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박 사장, 자네 죽긴 왜 죽어? 멀쩡한 사람이 누구 좋으라고 죽어? 죽을 사람은 따로 있지. 어르신, 저 이제 어떡해요? 저 빈손이에요. 가게도 다 뺏기게 생겼고요. 잠깐만 있어봐. 어르신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지갑 안에서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명함에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강선이라는 이름이 단정한 글씨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이혼이니 사귀니 그런 거 전문으로 해. 내가 미리 전화해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찾아가. 어르신, 제가 어떻게 그런 패를. 패는 무슨 패야? 자네가 우리 집사람 살아있을 때 그 식당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어. 우리 집사람 입맛 까다로워서 어디 가서 밥 한 그릇을 못 먹었는데 자네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는 한 그릇을 다 비웠어. 그게 마지막 외식이었어. 어르신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자네한테 진 빚이 있어. 우리 딸한테 다 얘기해 둘 테니까 자네는 그냥 가서 다 털어놓기만 해.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선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책장이 빼곡한 사무실에서 단발머리의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박미숙 사장님이시죠? 아버지한테 말씀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강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응접실에 앉아 저는 어제 카페에서 어르신께 한 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통장 내역과 보험 가입 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까지 가방에서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 올리며 자료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사장님, 자료 정리를 굉장히 잘해두셨네요. 이 정도 모으신 분은 처음 봐요. 잠도 못 자고 모았어요. 들킬까봐 손이 떨려서요. 잘하셨어요. 이걸로 충분히 길이 보입니다. 강 변호사가 자료를 한쪽으로 가지런히 모으며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혼 서류 던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빈손으로 쫓겨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저쪽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가 그 칼날 위에 줄을 그어 놓는 겁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강 변호사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짧은 메모를 적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가게 명의는 넘기는 척만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넘기시는 게 아니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시간을 벌어요. 저쪽이 안심하고 더 큰 일을 벌이도록 풀어주는 거죠. 가짜로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립니다. 사장님은 그냥 떨리는 손으로 도장 찍는 신용만 잘하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증금이나 통장은 지금 바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장님 친정 쪽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잠깐 옮겨두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친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러시면 제 명의로
임시 보관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예요. 한 푼도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지는 곳마다 길이 깔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분이 사기와 횡령으로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 그 그림이 다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에 때려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몇 가지만 더 보태면 충분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보험 가입할 때 남편분이 어떤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그 진단서가 정상적으로 나온 건지 확인해야 해요. 가짜 진단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제가 의사 쪽 인맥을 통해 알아볼게요. 저는 무릎 위에 모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가게 다시 운영할 수 있어요. 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마주보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장님, 10년을 갈아 만든 가게입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사장님 거예요. 종이에 누구 이름이 적혔든 그건 사장님 거예요. 지킬 수 있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려는 것을 어금니로 깨물어 막았습니다. 어제까지 흘리던 눈물과 지금 차오르는 눈물의 결이 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사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뭐든지요. 이제부터 사장님 본인을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은 10년을 일해서 가게 2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호구라고 비웃은 인간들이 잘못한 거지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강 변호사의 말을 가슴 한가운데에 박아 넣듯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1층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가방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한번 단정히 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침을 살짝 묻혀 흐트러진 눈썹을 다듬었습니다.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빨간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누가 선물해 준 것이었는데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립스틱 뚜껑을 열고 입술 한가운데를 살짝 찍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에 작은 빛이 도는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흘 만에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또 다른 문자였습니다. 어디야? 빨리 와라. 법무사도 부르고 다 해놨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가고 있어요. 오늘 도장 찍을게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오늘 찍을 도장이 어떤 종이 위에 올라갈지 저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기 전 저는 복도 끝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박미숙은 이 복도 끝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오늘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박미숙은 다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한번 펴고 카디건 단추를 단정히 채웠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다시 한번 고쳐주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작은 불씨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저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병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에 시어머니와 처음 보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이정훈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두 손으로 잡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짓을 했습니다. 왔으면 인사만 하고 어서 이리 와. 다 준비됐어. 협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머리를 올린 채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와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저는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살피는 신용을 했습니다. 법무사가 옆에서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을 보탰습니다. 여기 도장 한번, 여기 한번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어제 강 변호사가 따로 챙겨준 진짜와 똑같이 새긴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일부러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손이 떨려서 잘 못 찍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천히 해. 내가 옆에 있잖아. 저는 인주의 도장 밑을 꾹 누르고 서류 위에 동그라미 위에 천천히 도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누르고 떼었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같은 자리에 또 한 번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사람이 그래야 복을 받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거두어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등기 처리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정리됩니다. 법무사가 병실을 나간 뒤 시어머니도 핸드백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애비야, 푹 쉬어라. 이제 마음 편히 일어나기만 하면 돼.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자 병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베개에 머리를 묶고 천장을 향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일어나면 다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부부 사이에. 저는 빈 컵에 물을 따라 협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 매일 들렀습니다. 보증금은 안전한 계좌로 옮겨졌고 가게 거래처들에는 조용히 새 통장 번호가 전달됐습니다. 남편의 보험 가입 자료도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제출된 진단서가 남편이 멀쩡히 걸어다니던 시기에 발급된 가짜라는 것이 의사 쪽에서 확인됐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밤 휴대폰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김미영과 남편의 대화창이었습니다. 오빠, 내일 비행기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줘. 오전 11시야. 보험금은 모레 아침에 들어와. 그날 저녁 비행기야. 내일 퇴원하는 거 맞지?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놨어? 엄마한테는 요양원 알아보러 간다고 했어. 며칠 안 들어가도 안 찾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10년 기다렸어.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 천장이 빙글 한번 도는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이에요. 오전 11시 비행기래요. 전화기 너머로 강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에 사장님은 평소처럼 죽 끓이세요. 평소처럼 보온병에 담으시고요. 남편이 퇴원 수속 밟으면 잠깐 자리 비우는 척 하세요. 그 사이에 제가 경찰과 함께 움직입니다. 제가 가야 할 때가 있나요? 공항으로 바로 오세요.
제가 차로 모실게요. 사장님 손으로 직접 보셔야죠. 10년치 빚을 받는 자리니까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박동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흰죽을 끓였습니다. 보온병에 담고 작은 그릇과 숟가락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잠깐 외출 좀 할게. 의사 선생님이 요양원도 좀 알아보라고 해서. 그래. 혼자 가도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여보는 가게 다녀와. 오늘 거래처 결제일이라며. 내가 차 불러서 갔다 올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저는 죽그릇을 협탁에 올려놓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늘 고마워. 고맙긴. 빨리 다녀와. 병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 병원 정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 변호사가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죠. 차가 공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거리의 간판, 거리의 빛,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는데 제 안에서는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 뒤에 반걸음 떨어져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환자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가르마까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습니다. 김미연이 그 옆에서 와인색 원피스를 입은 채 캐리어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컵에 든 커피를 들고 마주 웃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남편이 그 정수리에 입을 맞추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옆구리를 살짝 짚었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호흡하세요. 사장님이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뒤에 경찰분들 다 대기 중입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다시 한번 고쳐쥐고 카페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또박또박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테이블 앞에 섰을 때 김미연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들고 있던 종이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쓰러졌습니다. 커피가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김미연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여보, 남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왔냐고. 다리도 못 쓰던 사람이 공항에는 어떻게 왔어? 그게 진짜 궁금하지 않아. 저는 의자를 끌어다가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캐리어 위로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11시라고 했지. 어디로 가는 비행기야? 신혼여행 가는 거야. 남편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김미연이 손바닥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김미연이 남편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김미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닥쳐. 입 다물어. 내년이 어디서 흘렸지. 내가 뭘 흘려.
오빠가 한 거잖아. 오빠가.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두 사람이 10초 만에 서로의 팔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두 사람 사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비행기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줘. 오전 11시야. 보험금은 모레 아침에 들어와. 드디어 끝나는구나. 10년 기다렸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미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강 변호사가 침착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정우 씨, 김미연 씨 맞으시죠? 보험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잠깐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이야.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자정까지 가게 닦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한 게 10년이야. 그동안 당신이 옆에서 한 게 뭔지 알아? 내 돈 어디로 빼돌릴지 계산한 거야. 그게 오해야. 남편이 무릎이 풀린 사람처럼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김미연이 경찰의 팔에 잡힌 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미연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그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사준 옷 입고, 내가 사준 신발 신고, 내 남편한테 매달려서 호의호식하던 입에서 피해자라는 말이 나와. 그 입 다물어. 김미연이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잡고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옆에서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사장님, 끝났습니다. 첫 단추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10년 동안 박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으로 차가운 공기가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평생 처음 숨을 쉬는 사람처럼 가슴이 활짝 펴졌습니다. 공항 통유리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우리 박정우 씨. 거기서는 잘 살아. 햇살이 통유리를 뚫고 들어와 제 발끝에 한 뼘쯤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밟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공항에서의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게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점심시간 막바지로 들어오는 두 테이블 뿐이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강 변호사한테서 어젯밤 들은 소식이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보석이라고 해서 다 풀려난 게 아니에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냥 발만 묶어둔 상태예요. 강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가슴 한구석이 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풀려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어깨가 굳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손님들이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손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가게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덩치 큰 남자 셋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쪽 손에 깁스를 한 채였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 남편이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저는 카운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방에 있던 강 실장이 칼을 든 채 황급히 나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강 실장을 쳐다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강 실장은 가만히 있어. 이거 부부 일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진열장으로 다가가 그릇을 와장창 쓸어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테이블을 발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저는 카운터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머니, 가만히 계세요. 다칠 일 없게. 남자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저는 한 발 휘청하다가 의자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좋게 좋게 가자고 했잖아. 명의도 받고 보험금도 받고 그러면 서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아니었어. 남편이 절뚝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금까지 손님이 앉아 식사하던 가게가 10분 만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여보, 똑똑히 봐. 이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끝까지 우기면 이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 입꼬리를 비틀며 가게 밖으로 절뚝거리며 나갔습니다. 덩치들이 마지막으로 카운터 위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저와 강 실장만 남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깨진 사기 그릇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에 베어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강 실장이 황급히 행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손이요. 손? 저는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핏방울이 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쿵쿵 뛰는데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변호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덩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본 강 변호사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박정우 씨가 보석 풀린 김에 사장님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손님들 다 도망갈 텐데요. 우선 가게는 며칠 닫으시고 CCTV부터 점검해요. 오늘 일은 영업방해로 정식 고소합시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사장님이시죠? 동부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어제 박정우 씨로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잠깐 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이마에 큰 상처가 나 있었고 팔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우 씨가 어제 사장님께서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둘렀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사진 보시면 상처가 꽤 깊습니다. 형사님,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제 그 사람이 깡패들 데리고 와서 가게를 다 부쉈어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네, 사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조사는 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앞에서 손에 감은 붕대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릇 조각에 베인 자리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깡패들이 그릇 던지면서
제가 다친 거예요. 가게 CCTV 보시면 다 나와요. 네, CCTV는 따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거리에 섰을 때 휴대폰으로 누군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누군가 뿌려놓은 전단지였습니다. 남편 폭행, 보험금 노린 악녀 박미숙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얼굴 사진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전단지가요. 동네에 다 뿌려졌어요. 제 얼굴까지요. 사장님, 그것도 박정우 시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다 챙겨두세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묶을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부녀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분이 저를 보고 고개를 외로 돌렸습니다. 바로 옆 미용실 사장님도 유리문 너머로 저를 본 척 만척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동네 단체 대화방에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집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다. 남편 병원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랬다며. 저 식당 음식 위생도 별로였어. 저는 휴대폰을 무릎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루 만에 10년 쌓아 올린 가게의 평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출근했더니 강 실장이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강 실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그만두려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장님, 신랑분이 어제 저녁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봉투를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번엔 거절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강 실장님, 사장님이 가게에서 신랑한테 폭력 휘두르는 거 제가 봤다고 그렇게 진술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의 학교에까지 찾아오겠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 실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우리 애 혼자 키우잖아요. 학교에 그런 사람 찾아오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요. 강 실장님, 봉투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5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게 사정도 가장 잘 알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두루 친한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거짓 증언이 나오면 저는 정말 어디 가서 변명할 자리도 없어집니다. 강 실장님, 일단 가게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다음 얘기는 며칠 뒤에 해요. 강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감은 붕대가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풀린 끝을 다시 감으려고 잡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안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막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병 한 병을 꺼내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잔이 비는데 가슴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강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매니저 거짓 증언이 굳어지면 여론전에서 밀려요. 그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종이컵에 남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가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5년 전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지금의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여자를 한참 마주 보았습니다. 종이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너희가 좋아할 일이야. 그 인간이 좋아할 일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은 손에 일부러 힘을 더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감은 붕대 위로 새로 힘줄이 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아래에서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어깨를 폈습니다.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골목 끝에 우리 집 창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 사무실로 가려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유리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에서 옆 병상을 지키시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세댁, 여기 맞지? 동네에 자네 가게가 여기뿐이라기에 한참을 찾았네.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발이 불편하실 텐데요. 이렇게라도 와야지. 내가 자네한테 진 빚이 있어서 영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할머니가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바닥에 깨진 자국, 한쪽 벽에 비스듬히 기대놓은 부서진 의자, 새로 사다 놓은 그릇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카운터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가게 꼴이야. 누구 짓이야? 어르신, 별일 아니에요. 차 한 잔 드세요. 저는 할머니를 자리에 모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받으시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세댁, 내가 병실에서 자네 신랑이 깡패들한테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자네 가게 박살내라고 시키는 거. 저는 찻주전자를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양반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날 옆 병상에 있었거든. 자네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또 통화를 하더라고. 동수, 인후 그런 이름 부르면서 다 차려놓을 테니까 새가게 박살내라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손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한번 호되게 당해본 사람이라 이런 거 늘 들고 다녀. 자네 신랑 통화 내용 다 여기 들어있어. 저는 녹음기를 받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걸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안 줄 거면 뭐하러 가져왔어. 그리고 세댁, 내 명함도 한 장 받아둬. 할머니가 내미신 명함에는 동성건설 회장 박순자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이 일대 상가 건물 절반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회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명함과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르신 회장님이셨어요. 회장은 무슨 회장? 그냥 평생 부동산 굴려서 늙은 노인네지. 그건 됐고 자네 매니저인지 뭔지 그 사람 양심 흔들려고 한다며. 변호사 양반한테 다 들었어. 어르신, 그것까지 다 아세요. 내 손녀가 자네 변호사한테 도움받은 적이 있어. 다 한 다리 건너 다 안다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다시 짚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자네 매니저 어디서 만난다고. 내가 한번 같이 가지. 오후에 강 실장이 가게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박 회장님까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실장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박 회장님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회 회장님, 강 실장, 오랜만이네. 자네 우리 상가 옆 골목에서 분식집 하던 그 양반 딸이지. 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님, 일단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빼서 권했습니다. 강 실장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강 실장 앞에 녹음기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강 실장, 이거 한번 들어봐. 박 회장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수야, 그 강 실장이라는 여자 봉투 받았어. 입 다물 거야. 거짓 증언 받아내면 우리가 이긴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여자도 정리해야지. 입막음 비용 더 나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 강 실장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 자네 신랑이 자네를 한 번 쓰고 버릴 작정이었어. 자네 애 학교에 찾아온다고 한 그 인간이 결국 자네 입막음한다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회장님, 저는요. 강 실장이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애 때문에 그랬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강 실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 실장이 제 손을 잡고 더 깊이 흐느꼈습니다. 강 실장님, 우리의 얘기는 그만하세요. 강 실장님 잘못 아니에요. 그 인간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 실장 앞에 놓았습니다. 강 실장님, 양심선언서예요. 오늘 있었던 일, 신랑분이 봉투 들고 와서 협박한 일 다 사실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보호는 박 회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 실장 애학교 근처가 우리 상가야. 내 사람들 깔아둘 테니까 걱정 마. 자네는 진실만 말하면 돼. 강 실장이 펜을 들고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자가 떨려서 두 번, 세 번 다시 쓰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다 적은 종이를 강 변호사 앞으로 밀어놓으며 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평생 그 마음 갚을게요. 강 실장님, 그 얘기는 천천히 해요. 오늘은 그냥 푹 쉬세요. 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강 실장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 변호사가 박 회장님이 동원하신 인맥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남편이 사주했던 깡패 동수의 블랙박스에 두 사람이 살해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음성도 또렷했습니다. 거기에 강 실장의 양심선언서, 박 회장님의 녹음 파일, 가게 CCTV 자료까지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신고는 무고로 뒤집혔고 영업방해와 협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에 앉아 강 변호사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통화를 마치고 저를 향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사장님, 김미연 씨가 잡혔습니다. 공항에서요. 공항에서요. 또 도망가려고 했나 봐요. 네. 박정우 씨가 비상금이라고 따로 빼놓은 돈을 들고 혼자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에 걸려서 그대로 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요. 김미연 씨가 박정우 씨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들고 도망치려고 한 거죠.
돈줄 끊긴 사이좋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강 변호사한테서 한 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김미연이 자신이 살자고 남편의 여죄를 전부 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낸 사기 대출, 가짜 진단서를 떼주고 의사한테 건넨 뒷돈, 시댁 식구들 모르게 시아버지 인감으로 빼돌린 부동산 자료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사장님. 큰 산은 다 넘었습니다. 이제 정리만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박 회장님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콩을 까고 계셨습니다. 왔어, 새댁. 어르신, 저 어르신 덕분에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박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콩 그릇을 옆에 내려놓으시고 제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새댁,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어르신이 그날 밤 절 부르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었을지 몰라요. 그 거짓말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박 회장님이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이셨습니다. 새댁,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말이야.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내가 한 건 그냥 그 한마디였어. 나머진 다 자네가 한 거야. 저는 박 회장님의 무릎에 이마를 댔습니다. 박 회장님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 흐른 눈물은 어제까지의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차가운 응어리가 한 방울씩 녹아 흘러내리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긴. 그동안 못 살아본 만큼 한번 살아봐. 자네 거 챙기면서, 자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평생 남 좋은 일 했으니까 이제 자네 좋은 일 하면서 살라고. 박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거 콩 다 까놓을 테니까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콩국수 먹고 가. 네, 어르신. 꼭 갈게요. 저는 박 회장님께 깊이 인사를 드리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이 어둑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 한 번 졸았다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사진 속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도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 변호사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에 가게 다시 열려고 합니다. 그날 꼭 와주세요. 박 회장님 모시고요.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꽃다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한결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강 변호사가, 한 칸 떨어진 자리에 박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피고인석에 죄수복을 입은 남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삭발에 가까운 짧은 머리, 핏기가 없는 얼굴. 한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로 김미연이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무고, 영업방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징역 5년에 처한다. 남편의 어깨가 한쪽으로 휘청했습니다. 교도관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연 공범으로서의 공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징역 3년에 처한다. 김미연이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천천히 기댔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한번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마침내 바닥에 툭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한 달 새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비틀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얘야, 내 새끼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빚이 얼마인지 알아. 그 빚 다 갚으려면 내가 길에 나앉아야 해. 너 좀 도와줘. 부탁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내 옷자락에서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시집을 때 우리 집안이 너 같은 애 받아준 게 어디냐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받아준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짓밟으셨죠. 이제 저도 어머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께 짧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법원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다 내려와 거리에 섰을 때 바람 한 줄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정말로 단맛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사장님, 차에 타시죠. 강 변호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조수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댁, 이제 다 끝났네. 네, 어르신. 다 끝났어요. 차가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수의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시 6달이 지났습니다. 새로 얻은 매장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가게는 전 가게의 2배쯤 되는 크기였습니다.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미숙인의 밥상,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간판이었습니다. 오프닝 날 아침 저는 한복 대신 깔끔한 흰 셔츠에 진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강 변호사한테 처음 다녀온 그날 발랐던 그 립스틱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첫 손님으로 박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노란 풀이 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댁 축하해. 어르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 회장님이 저를 한번 꼭 안아주셨습니다. 지팡이 손잡이가 제 등에 닿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뒤이어 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큰 화분이, 다른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가게에 걸어두세요. 액자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살아남았다. 저는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슴이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정말이요. 사장님께서 거울 보면서 늘 그러셨잖아요. 그 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매일 그 글자 보면서 일하세요. 강 실장도 앞치마를 두른 채로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인사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강 실장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새 가게 메뉴를 같이 짜고 인테리어를 함께 둘러보고 거래처를 새로 뚫는데도 발이 닳도록 뛰었습니다. 사장님, 첫 손님 모실 준비 다 됐어요. 네, 강 실장님. 우리 시작해요. 가게 문 위에 매단 작은 종이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옛 단골 어르신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박 회장님이 카페에 소개해 주셨던 그 노신사 어르신까지 오셨습니다. 박 사장, 진작 이랬어야지. 자네 가게가 동네에서 제일이야. 어르신, 그날 카페에서 차 한 잔 안 주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르신이 빙긋 웃으시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자네가 다 한 거지. 저녁이 되어 손님이 다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강 실장도 퇴근하고 저는 가게 카운터에 혼자 앉아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매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1년의 계획이 머릿속에 차근차근 그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잘 살아남았다. 5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이 살짝 번진 입술 자국, 하루 종일 일하느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래도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는 얼굴. 1년 전 병실 화장실에서 거울 속 자신에게 울지 말라고 했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잘 살아남았다. 저는 거울 속 여자에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문득 1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옆 침대에서 할머니가 제 소매를 붙잡고 속삭이던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서 누구의 그림자로 살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보험금이 입금된 통장 하나 들고 그 인간이 흘려놓은 그림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실의 그 끔찍했던 밤이 제 인생을 부수러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인생에 깊이 박혀있던 썩은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러 와준 손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없었다면 저는 10년을 더, 어쩌면 평생을 그 인간의 그림자 속에서 시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게 안의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에 전등을 끄고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게 앞 거리에 서서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숙인의 밥상. 제 이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 회장님께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첫날 잘 마쳤어요. 내일 점심에 콩국수 한 그릇 모시러 가도 될까요?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국수는 내가 말 테니까 그냥 와. 새댁 얼굴이나 보자.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보도블록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한 발 한 발 밟으며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박미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길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어제와 다르게 가벼웠습니다. 골목 끝에 우리 집 창문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집이지만 오늘 밤 그 집은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저는 끝내 저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밤의 별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앞에 도착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강 실장과 메뉴를 의논하고 박 회장님과 콩국수를 먹는 그런 평범하고 다정한 하루. 평생을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루가 이제야 비로소 제 손에 잡혔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아왔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으며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10년을 일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조차 새로 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랑이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자는 무너지는 대신 일어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옆 병상 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 비 오는 날 카페에서 만난 노신사의 명함 한 장,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않은 그 마음 하나가 모여 마침내 박미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단 간판이 거리에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우뚝 서는 삶이 주는 단단한 평화로움. 오늘 이 사연이 지금 어디선가 비슷한 어둠을 견디고 계신 분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